여러분, 가장 친하다고 믿었던 사람이 얘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하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착한 얼굴을 하고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욕하는 사람. 그 사실이 돌아 돌아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마음속에 일어나는 감정, 수치심, 분노, 그리고 깊은 배신감. 오늘 우리는 바로 이 뒷담화라는 작지만 치명적인 인간관계의 그림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사람들이 모이면 꼭 빠지지 않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남의 이야기. 그리고 대부분 그 얘기는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안 좋은 얘기지요. 누구 집 자식이 대학에 떨어졌다더라. 이웃집 부부 사이가 안 좋다더라. 이런 얘기들은 놀랍게도 좋은 소식보다 훨씬 더 빨리 퍼지고 듣는 사람들의 귀도 훨씬 더 솔깃해집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다른 사람의 사생활과 흠을 파헤치는 일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도 본인이 없는 자리에서 말이에요. 어릴 적 할머니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 뒤통수는 눈이 없다고 하더라. 그 말씀이 이제야 떠저리게 와 닿습니다. 정말로 내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나는 알 수가 없거든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은 남의 행복보다 남의 불행에 더 관심을 가질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의 뇌는 긍정적인 소식보다 부정적인 소식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는 생존 본능과 관련이 있습니다. 원시 시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저 언덕 너머에는 과일나무가 있다더라라는 말보다 저기 맹수가 숨어 있다더라라는 말이 훨씬 더 중요했습니다. 하나는 즐거운 소식이지만 다른 하나는 생명과 직결되는 정보였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뇌는 지금까지도 부정적인 정보에 먼저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좋은 소식은 귀에 스쳐 지나가지만 나쁜 소식은 뇌리에 오래 남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생존을 위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단순한 재미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남의 불행이나 실패담을 듣고 있으면 묘한 쾌감이 느껴지죠. 적어도 나는 저렇지 않아라는 안도감과 함께요. 그 자리에 없으면 나라님도 욕하더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그래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자리에 없으면 누군가의 입방아에 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아, 저 사람은 나와 친하니까 내 얘기는 안 하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버릇과 태도는 이미 습관이 되어 있고 그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평생 반복됩니다.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내 앞에서는 그렇게 공손하던 사람들이 다른 얼굴을 하고 내 얘기를 안주거리처럼 씹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의 감정은 단순한 실망감이 아닙니다. 깊은 외로움이었죠. 권력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알 수는 없다는 쓸쓸한 말이에요. 그런데 정말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뒷담화가 습관이 된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에게는 대화의 소재가 항상 누군가의 단점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도 기존 지인을 만나도 항상 누군가를 깎아내리는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해요. 철수 씨 요즘 어때? 듣자 하니 집안일로 힘들다던데. 영희 씨는 여전히 그래? 성격이 원래 좀 그랬잖아.
이런 분들과 함께 있다 보면 처음에는 정보를 많이 아는 사람이구나 싶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해집니다. 혹시 내가 없을 때도 나에 대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을까 하는 의심이 들거든요. 그리고 그 의심은 대부분 맞아요. 습관적으로 뒷담화를 하는 사람에게 예외는 없습니다. 당신도 나도 모두 그들의 입방아에 오르는 대상일 뿐이에요. 사람들이 뒷담화를 정당화할 때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우리끼리 하는 얘기잖아. 다 너를 걱정해서 하는 말이야. 하지만 이건 착각입니다. 진정한 집단 결속함은 공통의 적을 만들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 줄 때 만들어지는 거죠. 제가 아는 한 어르신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젊을 때는 같이 누군가를 욕하면 친해진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나이 들어 보니 그런 관계는 모래성 같더라. 바람만 불어도 무너져. 정말 그래요. 남을 헐뜯는 것으로 만들어진 친밀감은 매우 취약해요. 언제든 그 칼날이 나에게 돌아올 수 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면 사람이 좀 더 원숙해져서 그런 일은 줄어들겠지. 안타깝게도 나이가 들수록 이런 경향이 더 강해지기도 해요. 젊을 때는 새로운 경험이나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는데 점점 과거 이야기나 남에 대한 평가가 대화의 줄을 이루게 되죠.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인생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남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시간을 보내는 사람은 청년일 때도, 중년일 때도, 노년일 때도 똑같습니다. 습관이 삶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은퇴 후에는 더 심해집니다. 사회적 역할이 줄어들면서 할 일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니 다른 사람들의 일에 과도하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할 일이 없으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이 눈에 들어와. 저 집 며느리는 왜 저렇게 하나? 옆집 아들은 왜 저렇게 사나? 하고 말이에요. 불교에서는 이런 모습을 업이라고 설명합니다. 사람의 말과 행동은 결국 그 사람의 업을 쌓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업이 되고 나쁜 말을 하면 나쁜 업이 되는 것이죠. 내 앞에서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을 보면 그 모습은 사실 미래의 내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내가 언젠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울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뒷담화를 단순한 농담으로만 넘겨서는 안 됩니다. 그건 그 사람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이자 인간관계를 맺는 태도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남의 뒷담화를 즐기는 이유는 단순히 재미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의 내면에는 불안과 질투, 열등감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잘못한 것처럼 위축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그림자가 밖으로 드러난 것일 뿐입니다. 만약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의 말 속에서 나는 경고를 들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언젠가 나도 똑같이 대할 수 있겠구나. 이걸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상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웃고 떠드는
단순한 말장난처럼 보여도 뒷담화가 나오는 자리에는 언제나 깊은 마음의 그림자가 숨어 있습니다. 60대 후반의 한 여성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교회에서 오랫동안 함께 신앙생활을 해온 집사님이 자신에 대한 뒷담화를 했다는 걸 알고 나서였어요. 20년을 함께 교회 다닌 사람이에요. 힘들 때마다 위로해주고 그분이 어려울 때 도와드렸는데 알고 보니 없는 자리에서 그분을 가난한 주제에 허영이 심하다고 말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이분이 느끼는 감정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에요. 깊은 상실감이었죠. 20년간 쌓아온 믿음이 한순간에 무너진 충격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가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깊은 배신감에서 끝나는 건 오히려 낫습니다. 문제는 그 말에 매몰되어 내 자신을 스스로 부정적인 동굴에 가둬버리는 것이죠. 사실 남의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사람 마음 깊숙이 자리 잡은 질투와 열등감이 시작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서 삽니다. 나와 남을 비교하고 내 자식과 남의 자식을 비교하고 내 성과와 동료의 성과를 비교합니다. 비교 속에서 내가 뒤처진다고 느낄 때 마음속에서 가장 먼저 피어오르는 감정은 질투입니다. 질투는 참 다루기 힘든 감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내기 부끄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질투를 숨기려 합니다. 하지만 숨겨지지 않은 질투는 다른 방식으로 흘러나옵니다. 그게 바로 뒷담화입니다. 저 사람은 운이 좋아서 성공한 거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속은 별로일 거야. 이런 식의 말은 결국 자기 안의 질투심을 감추려는 변명일 뿐입니다. 또한 뒷담화를 하는 사람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겉으로는 당당해 보이지만 속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감이 부족하고 자존감이 낮고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이 불안을 덮어두기 위해 그들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는 말을 합니다. 남을 낮춰야 비로소 자신이 조금 높아진 듯한 착각을 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이건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습니다. 순간은 안정된 것 같지만 곧 무너져버릴 불안정한 기초 위에 서 있는 것이죠. 또 다른 뿌리는 나르시즘, 즉 자기애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서 언제나 자신이 중심이어야 합니다. 자신이 가장 주목받아야 하고, 자신이 가장 칭찬받아야 하고, 자신이 가장 옳아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 주변에서 누군가 자신보다 더 돋보이게 되면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은 크게 흔들립니다. 왜 내가 아닌 저 사람이 인정받는 거지? 왜 사람들이 나보다 저 사람 이야기를 더 하는 거지? 이 분노와 불안이 결국 뒷담화로 터져 나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마음의 작동을 진치라고 설명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 세 가지 독이 우리의 마음을 흐리고 관계를 병들게 합니다. 탐욕은 더 인정받고 싶다는 뜻없는 욕심입니다. 분노는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도저히 보기 싫다는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겉으로는
늘 친절한 척을 한다는 겁니다. 내 앞에서는 웃으며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나는 그냥 농담으로 말했을 뿐이야 라며 책임을 회피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면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겉은 웃고 있어도 속은 이미 질투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주의 깊게 바라보면 그 사람의 시선과 말투, 작은 행동 속에서 그 그림자가 드러납니다. 사실 겉으로는 남을 걱정하는 듯 말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위로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저 사람은 그렇게 잘난 체해도 사실은 외롭다더라. 라는 말은 실은 나는 외롭지 않아. 나는 괜찮아. 라는 자기 이해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듯 뒷담화는 타인을 평가하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자기 안의 불안을 드러내는 행위입니다. 어리석음은 결국 그 말이 나에게 돌아온다는 걸 모르는 무지입니다. 이 세 가지 독이 한데 얽혀서 결국 뒷담화라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누군가 내 뒷담화를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순간 우리는 이렇게 되묻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건 내 잘못일까? 아니면 그 사람 마음 속의 문제일까? 대부분의 경우 답은 명확합니다.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질투, 열등감, 나르시즘, 불안, 그 모든 것이 쌓여서 결국 내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일 뿐입니다. 부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기 전에 먼저 내 마음을 살펴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깨달음을 줍니다. 첫째, 뒷담화를 하는 그 사람 역시 스스로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 둘째, 우리는 그 말에 상처받기보다 그 사람의 고통스러운 내면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알아차리는 순간 우리는 마음의 상처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뒷담화는 결코 가벼운 농담이 아닙니다. 그건 누군가의 내면에 자리 잡은 불안과 질투가 말이라는 옷을 입고 나온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그 말에 휩쓸리지 마십시오. 그건 내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내 인생의 진실은 결국 내가 살아온 삶 속에서 드러날 것이고 그 사람의 말은 바람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건 칼이 아닙니다. 겉으로 웃고 있는 얼굴일 때가 많습니다. 나에게 친절을 베푸는 듯 하지만 뒤돌아서서 나의 이름을 입에 올리며 흠집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무너집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흔히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부릅니다. 내 앞에서는 괜찮아, 걱정하지 말라고 다독여주는 척하지만 그 미소 뒤에는 은근한 조롱이 숨어 있습니다. 뒤에서는 다른 이에게 사실 저 사람은 별로야라는 말을 흘려보냅니다. 이중적인 태도는 결국 나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에게는 특징적인 방패가 있습니다. 난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 라는 말입니다. 상대가 상처받았다는 사실보다 내가 억울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는 집중하지요. 그래서 정작 상처받은 사람은 외롭게 남습니다. 또는 그건 그냥 농담이었을 뿐이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황을 축소하고 가볍게 만들려는 기술입니다. 하지만 농담과 상처는 다릅니다. 듣는 이의 마음에 아픔이 남았다면 그것은 결코 농담이 아닙니다.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자주 쓰입니다. 그 순간 책임은 순식간에 바뀝니다. 화가 난 사람은 예민한 사람이 되고 상처 준 사람은 태연하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능적으로 따지고 싶어집니다. 왜 내 얘기를 하고 다녔어?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 그러나 큰 소리로 따지는 순간 상황은 이상하게 흘러갑니다. 내가 화를 내면 오히려 내가 옹졸한 사람이 되고 상대는 억울한 표정으로 난 그런 적 없어 라며 빠져나갑니다. 결국 손해보는 쪽은 나입니다. 그렇다고 속상한 마음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밤마다 억울해서 뒤척이고 분노가 속에서 끌어올라 일상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싸움으로는 절대 내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바로 우아하게 멀어지기입니다. 시끄럽게 싸우지 않고 억울함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고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에 즉각 반응하지 말고 마음속에 작은 메모를 남기듯 기록해 두세요. 이 사람은 내 앞과 뒤가 다르구나. 이 사람은 나를 진심으로 대하지 않는구나. 이 사실만 알아차려도 절반은 이긴 겁니다. 관계를 끊는다고 해서 소란을 피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화의 횟수를 줄이고 만남의 강도를 낮추며 나를 지키는 경계선을 하나씩 세워나가면 됩니다. 물론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늘 해명하고 싶어 합니다. 나 그런 사람 아니야. 그건 사실이 아니야. 변명이라도 하고 싶은 충동이 생깁니다. 그럴 땐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이건 내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 마음속의 그림자일 뿐이다. 이 짧은 문장은 놀라운 힘을 발휘합니다. 마음의 불길이 차츰 가라앉고 시선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로 돌아옵니다.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내 감정을 지키는 주인이 됩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을 드러냅니다. 처음에는 친절한 얼굴 뒤에 숨을 수 있지만 오래 숨을 수는 없습니다. 세월은 가면을 벗겨내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급하게 해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실은 결국 드러나고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며 알아차립니다. 누가 진심으로 살았는지, 누가 거짓된 얼굴을 하고 있었는지를. 화로 맞서는 순간 나는 이미 그들의 판에 끌려 들어갑니다. 그러나 침묵과 평정심으로 버틸 때 그들은 혼란스러워집니다. 왜 화내지 않지? 왜 대꾸하지 않지? 그 의문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그들은 스스로 불안해집니다. 혹시 내가 한 뒷담화를 이미 알아차린 걸까? 아니면 아직 모르는 걸까? 그 해답 없는 질문이 그들을 괴롭히는 벌이 됩니다. 여기서 더 글로리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송혜교는 끝내 상대에게 이유를 설명하지 않습니다. 딱 떨어지는 답지를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상대는
찜찜함 속에 갇혀 살아야 합니다. 자신이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 어디서 잘못된 건지 알 수 없어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혹시 내 뒷담화를 이미 들켜버린 건 아닌가? 그 불안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형벌입니다. 명확한 이유를 듣는 순간은 면죄부가 되지만 이유를 끝내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상대의 평생 숙제가 됩니다. 그래서 잊지 말아야 합니다. 면죄부를 주는 순간 진짜 지는 겁니다. 내가 침묵한다고 해서 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침묵하고 품위를 지킬 때 그들은 이유 없는 불안 속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그 숙제는 그들의 몫으로 남겨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일입니다. 억울해서 따지고 싶은 순간이 오더라도 내 평정심과 품위를 먼저 뜻드는 것이 승리입니다. 싸우지 않아도 변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우아하게 멀어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진실은 시간이 드러내 줄 것이고 내 삶은 내가 살아온 길로 증명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의 말에 흔들리지 말고 당신의 길을, 당신의 품위를 지켜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라 삶의 주인이 됩니다.